세계 정세 해부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3달 전 미국은 카리브 하해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것인지, 그리고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늘 그렇듯 모두가 추측하게 만드는 전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과 카라카스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베네수엘라 상공과 그 주변 영공이 전면 봉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10월 30일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항공사, 모든 조종사, 마약 밀매자와 인신매매범에게 알린다. 베네수엘라 상공과 그 주변 전체 영공은 봉쇄 상태로 간주하라.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준데 감사한다. 그러나 지난주에 베네수엘라 정세와 관련한 몇 가지 새로운 전개가 나타났습니다.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편 더 이어지는 연속극 긴장감은 유지됩니다. 먼저 제럴드 아르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카리브 해에 공식 전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50년 사이 이 지역에 대한 미군의 최대 규모 전개입니다. 산책이라 부르기에는 준비물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미 남부사령부는 포드 항공모함과 알레이 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3척이 푸에르토리코 근해 카리브 해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에서 불과 700마일 거리입니다. 포드급 항모에는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비행대대 4개, EA-18 그라울러 전자정이 비행대대 1개, E-2D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비행대대 1개, 시호크 헬리콥터 비행대대 3개와 그레이하운드 수송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장비 목록만 봐도 장난이 아닙니다. 한편 미군은 순양함 최소 2척과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약 10척을 추가로 투입했고, 이오지마 강습 상륙함과 산안토니오 상륙 수송함 2척도 함께 전개했습니다. 공중전력으로는 F-35 비전투기, MQ-9 리퍼 무인기,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AC-130 고스트라이더 화력 지원기, 그리고 미군 병력 약 15,00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한다고는 했지만 초강대국의 조용함은 언제나 시끄럽게 들립니다. 두 번째 전개는 10월 24일입니다. 미국은 태양 카르텔이라는 마약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태양 카르텔이 베네수엘라에 기반한 조직이며 이 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이 불법 정권의 고위 관료들이 이 조직을 이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합법 정부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또한 태양 카르텔은 기타 테러 조직들과 함께 서방우에서 폭력적 테러를 저지르고 미국과 유럽으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름은 태양인데 하는 짓은 어둠에 가깝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인들은 미 국무부의 조치를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이고 마두로에게 퇴진을 협상할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미국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미국이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 영토 내 군사 목표물을 직접 폭격한다면 법적으로 위법이 아닌가?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은 태양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고, 이 지정은 미군이 베네수엘라 내 마두로의 군사 자산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국내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간판을 바꾸면 적용 법틀도 달라지는 셈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진주만 기습 이후 미국 의회가 대일 선전포고를 승인한 사례처럼 통상 외국에 대한 전쟁 개시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 IS가 등장했을 때 미국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새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개입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9.11 테러 이후 제정된 2001 무력 사용 승인 결의, 이른바 AUMF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결의는 테러 공격에 가담하거나 지원하거나 숨겨준 조직에 대해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내용이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탈레반 공격, 그리고 2010년대 IS 격토의 작전의 국내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열쇠가 새 자물쇠에도 맞아 들어간 셈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새 승인을 구할 필요 없이 IS를 국제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기만 하면 되었고, 미군은 이를 토대로 군사행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상황도 유사합니다. 첫째,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베네수엘라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태양 카르텔이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는 순간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군사행동을 개시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 경우 미군은 전투기, 순양함, 항공모함을 동원해 태양 카르텔이 소유한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이번 조치를 미국의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최후 통첩이라고 하고 또 아니라고도 하는 외교의 언어 익숙합니다. 지금까지 미군의 마약 카르텔에 대한 타격은 주로 공해상에서 의심선박을 겨냥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미국은 총 22차례의 타격을 감행했는데 주력은 MQ-9 리퍼 무인기였고 일부는 AC-130 고스트라이더가 수행했습니다. 미 남부사령부는 카리브 하해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미 해병대가 현지에서 F-35을 운용하는 모습, 그리고 이오지마 강습 상륙함에서 훈련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군사버전의 현장 브이로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코카인 22,000kg 이상 금액으로 3억 달러가 넘는 물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가장 불안에 떠는 이는 당연히 마두로입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는 평화 집회에서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불렀고 침착을 호소하며 평화라는 구호를 영업 후 외쳤습니다. 하늘에 항공기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상상은 더 평화로워지는 법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관리들도 무대에서 평화 제스처를 보였고 이는 미군의 압박 앞에서 마두로가 얼마나 초조한지를 보여줍니다. 11월 22일 미 연방항공청은 베네수엘라 상공에 광범위한 비행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모든 민간 항공기에 접근 금지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미군의 군사행동이 임박해서라기보다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당황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GPS 신호 교란을 시작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정밀 유도 무기 다수, 이를테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제이뎀 유도 폭탄은 GPS 신회에 의존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군의 잠재적 공습에 대한 선제 반응으로 역설적으로 일부 민간 인프라의 정상 운용을 막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도둑이 올까봐 스스로 문을 비틀어 잠그는 격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또한 긴급 군사 지원을 러시아에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포드 항모를 카리브 해에 전개하고 트럼프가 지상작전을 곧 시작하겠다고 태양 카르텔을 상대로 경고하자마자 그런 움직임이 가속했습니다. 러시아의 일-76 군용 수송기 2대가 곧바로 카라카스에 착륙해 장비와 인원을 하역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병력 200에서 300명가량과 고위 장성 최소 1명을 보내 베네수엘라 군대에 대한 자문과 훈련 임무를 지휘하게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전술의 그림자를 이곳에서도 흉내내려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떤지는 이미 전장과 역사책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S-300 방공체계와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러시아제 무기를 운용하도록 베네수엘라군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수년간 이어진 군사교대 파견의 연장선이지만 규모가 배로 커졌습니다. 시점은 10월 1일이며
10월 27일까지 추가 항공편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베네수엘라의 탄약 공장 건립을 지원했고 올해 7월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전개 무인기 부대 1개가 베네수엘라에 도착해 현지 병력을 대상으로 무인전 훈련을 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아르테의 군사 블로그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올해 8월 초부터 베네수엘라에 일명 위트니스 자폭 드론을 제공했습니다. 사거리만 놓고 보면 베네수엘라에서 발진한 무인기는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카리브 해 전역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트니스는 시속 200km 안팎의 속도의 지상 고정 표적만을 타격하는 수준이고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라 미군에 큰 위협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드론쇼가 소음은 컸지만 결말은 초라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현재 정황을 보면 미 항모 전단의 존재와 약 2만 명에 가까운 미군 집중 배치를 고려할 때 미국은 언제든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 국무부가 태양 카르텔을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조치는 미국의 국내법 틀 안에서 군사행동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11월 22일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와의 회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과의 합의를 모색하며 여러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의 거래 중단, 정치범 석방, 석유 탐사 개방 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두로 정권의 교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하는 것은 기본형이 아니라 완전 구성입니다. 11월 24일 미국의 정치 외교 전문 매체 엑시오스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내 마약 밀수선 타격과 관련해 마두로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 익명 인터뷰에 근거하며 미국이 마두로에게 가하는 압박 전략과 함께 군사 개입 없이 퇴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가능성을 다룹니다. 미국은 군사, 외교, 경제의 3중 압박을 통해 마두로의 퇴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당국자들은 그를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치적 사면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쿠바 측 참모가 초래할 위험 때문입니다. 가장 큰 난제 가운데 하나는 마두로가 미국과 협상하거나 탈출을 시도할 경우 쿠바 정보요원들의 암살을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양측 사이의 비밀 합의, 자금 이동, 마약 밀수 네트워크, 공동정보 활동 등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바의 이해를 배반하는 순간 그의 경호와 정보 체계를 쥔 쿠바 측 참모들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를 제거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많이 알수록 위험해지는 것이 독재 권력의 아이러니입니다. 1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에 맞서 지상작전을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지 미군을 향한 추수감사절 연설에서 그는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를 차단해준 폭격 비행단 7 비행대를 치하하며 현재 해상 마약 밀매의 약 85%가 차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상에서 그들을 차단할 것이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그들은 더 이상 해상 운송에 열을 올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육상에서 막을 것이다. 육로는 더 쉽다. 곧 시작될 것이라는 단호함입니다. 말이 나오면 실행이 뒤따르는, 다만 그 소리가 항상 크게 울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마두로 개인과 측근 관료 그리고 정권 연계 기업을 겨냥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쇠약해진 베네수엘라 경제의 붕괴를 가속하며 마두로의 양보를 압박합니다. 올해 11월 미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개인 50명과 실체 20곳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이란과의 석유 합작도 포함됩니다.
또한 미국은 유럽과 일본이 외화 자금주를 차단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차단해 쿠바에도 간접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석유의 80%를 베네수엘라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하바나는 마두로 지원 축소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뉴욕타임스가 10월 1 전한 바에 따르면 중앙정보국은 카라카스의 공작원을 침투시키는 새 단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마두로 체제 붕괴에 대비한 전장 조성입니다. 후안 과이도를 비롯한 야권 지원과 대중 불만을 증폭시키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용이 포함됩니다. 트럼프의 비밀 계획에는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얽힌 정보 네트워크를 겨냥해 베네수엘라군 내부의 숙정을 돕는 구상도 있습니다. 방한계를 장악한 쿠바의 통제를 흔들기 위해 도청 기술과 현지 공작망을 활용해 정보를 노출시키고 장교들의 충성심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궁중 암투 같은 드라마이지만 무대는 남아메리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크렘린은 충성의 균열을 막지 못했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지상작전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미 특수부대의 비밀 작전입니다. 델타포스나 네이비실 같은 부대가 중앙정보국과 마약 단속국의 정보에 기반해 베네수엘라 영토 내 저장고나 항만 등 마약 거점을 기습합니다. 대규모 개입을 피하고 국경 일대에서 태양 카르텔 수개를 생포하거나 인프라를 파괴합니다. 장점은 확전 위험이 낮고 정밀 정보가 뒷받침되면 효율이 높으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이동 표적 식별이 어렵고 계획 노출 시 마두로의 강경 대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접국과의 지역 협력입니다. 미국은 콜롬비아와 브라질과 공조해 합동 국경 순찰을 실시하고 미군이 현지 군대를 훈련 및 장비 지원해 아마존 정글을 가로지르는 육상 마약 루트를 차단합니다. 과거 플란 콜롬비아와 유사한 검사 초소 확대가 예시입니다. 장점은 합법성과 지역 지지를 확보하고 부담을 분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동맹 의존과 광활한 국경선의 통제 한계입니다. 정글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셋째, 지상 표적 한정 급습입니다. 헬기와 보병을 투입해 마약 창고나 트렌데 아라구와 같은 태양 카르텔 연계 거점을 타격합니다. 보병 작전에 공중 타격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날로아가 활동했던 술리아나 아프레의 환승 거점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범죄 인프라를 신속히 파괴하고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흐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미 병력의 피랍과 인명피해 위험입니다. 언론의 초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야권 지원과 사후 안정화입니다. 미국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등 야권 세력을 지원해 영토 통제력을 확보하도록 돕고 이후 미군이 질서 유지를 지원하며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합니다. 권력 공백이 혼란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임시 기지를 세우는 방안입니다. 장점은 정치적 압박을 극대화해 장기적 민주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잘못된 세력을 지원할 위험과 미국 내 여론이 대체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지갑과 투표함은 언제나 현실적입니다. 다섯째,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제한적 군사 개입입니다. 공습 이후 지상 급습으로 시작해 국정구조에서 태양 카르텔을 제거하는 보다 큰 작전입니다. 이는 가장 극단적 시나리오로 이라크 2003년 사례와 닮았으나 표면 목표는 마약 척결입니다. 앞선 네 가지 방안이 모두 실패했을 때나 고려될 것입니다. 장점은 뿌리째 제거할 수 있다는 점, 단점은 비용이 막대하고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화당과 트럼프는 새로운 수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선택지로 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신속히 끝내고 수렁을 피하는 설계인데 여기에는 전략가의 냉정한 머리가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개입할지
그리고 중국과 쿠바, 이란의 반응이 어떨지도 변수입니다. 바둑판 위 말은 많고 각자 자기 자리를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택한 길은 정의 없는 전쟁의 전형이었고 그 결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지원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모스크바는 이것이 직접 개입이 아닌 기술 협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미국이 공격하더라도 러시아의 베네수엘라 주둔 전력은 직접 전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말은 크지만 실제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경제 압박과 비밀 공작, 외교 공세를 결합해 전쟁 없이 마두로의 퇴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쿠바에 대한 그의 두려움을 활용해 출구를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손자병법이 말한 원칙과 닮았습니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의 10배면 포위하고 5배면 공격하고 2배면 나눠서 치고 비등하면 꾀로 싸우고 못 미치면 피하라. 그러나 성공 여부는 베네수엘라 내부의 지지와 마두로의 동맹인 러시아와 이란, 중국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힘은 10배를 넘어 100배, 1000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포위는 효과적일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바로 그 포위의 계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협과 압박, 그러나 아직 구체적 행동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결국 스스로의 오판에 포위된 것처럼 부정의한 전쟁은 끝내 자신을 옥죄기 마련입니다. 결국 마두로 퇴진 문제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뒷거래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권의 보복과 암살 위험으로부터 마두로와 가족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미국이 이를 보장한다면 그는 퇴진 후 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를 연상하게 하는 행선지로 러시아가 거론됩니다. 편도행표의 등급은 안전이겠지요. 앞으로 베네수엘라 정세는 매우 뜨거울 것입니다. 마두로는 스스로와 가족, 측근의 비극적 결말을 피하기 위해 퇴진을 받아들일까요?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